네, 여러분 5주차 투자와 재무 수업이 되겠습니다. 제 3장 우리 세큐리티스 마켓 하고 있죠. 자, 주로 증권 시장인데 여기 증권 시장 중에서 주로 그 채권과 주식 중에서 주로 주식 시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3장의 상당 부분이 그 이와 같이 계속 이제 어떤 그 금융시장 실무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지만은 좀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세큐리티를 발행할 때 그 이 IB 투자은행이 이제 언더라이팅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발행 과정을 도와주고 뭐 필요에 따라서 소위 이제 자기네가 그 전액 인수를 해주는 흔히 그 총액 인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IB가 전액 인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장에다 갖다 매각을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IB가 하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이 증권을 발행하는 데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고요. 금융기관들 중에서 흔히 이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흔히 증권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 이 인베스트뱅커 그러니까 투자은행 하나가 인수를 하기 어려워서 흔히 그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전체 이 발행 과정을 전체 이제 총괄하는 그 리드 IB가 있고 기타 여러 개 그 IB가 같이 이렇게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그 인수 과정을 중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그 여러 개 증권사가 같이 관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리드하는 그런 어떤 증권사 또는 그 투자은행을 보통 우리가 그 주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신문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이번에 어떤 기업이 그 뭐 주식을 1조 원어치 발행을 하는데 여기 어떤 증권사가 이제 주관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종종 언론 지상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쉘프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일괄 등록이 되겠고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제도고요. 그래서 그 이 예를 들어서 그 1000주씩 10번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만 주를 한 번 발행해 놓고 나서 왜냐하면 그 발행할 때마다 상당히 그 어떤 서류 작업이라든가 어떤 금융감독기관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그 아이비들과의 또 계약을 통한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잖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그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 있도록 대량으로 한꺼번에 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나눠서 저 발행된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선반 위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그때그때 꺼내 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쉘프 이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 자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도 그래서 일괄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그 상당히 이제 발행 기업한테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제한이 좀 그 있고요. 그래서 이 발행 기업 입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발행을 해놓고 실제 발행하는 시점은 그때그때 선택 그 가능하겠다. 그래서 보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조달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고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조달 비용을 또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일괄 신고를 한 후에 이 상황에 따라서 파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주가가 높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매각을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 캐시를 그 조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3호 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프라이빗 오퍼링은 공모,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는 3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공모냐 3호냐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자, 영어로는 그 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고 이 그 퍼블릭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모냐 사모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증권 발행을 좀 대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을 할 거냐 아니면 좀 소규모로 좀 그 이 소수에게 발행을 할 거냐 요 차이 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보통 이제 공모 방식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기타 이제 채권이라든가 그 채권 말고 이제 주식과 채권의 어이
그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 BW라든가 CB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발행을 할 때도 보통 이제 3호로 많이 발행을 하고요. 보통 이제 조 단위로 발행을 하면은 공모 발행이 되고 보통 이제 한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정도 발행을 하면은 3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공모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IPO 하면서 일종의 그 공모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그 카카오 게임즈의 그 주식을 사고자 이제 청약을 하고 또 이 주식을 배정받아서 이제 소유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뭐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계속 그 거래를 해서 이제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자 그런 게 이제 공모 방식이고 특히 이제 IPO 할 때 시장에 이제 상장하면서 기업 공개를 할 때 주로 이제 공모 방식으로 그 이 증권 발행을 하는 거고 3호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로 이제 소액을 주로 이제 아는 소수에게 대상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가 아름아름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자, 은행에도 연락하고 증권사에도 연락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하고 또는 기타 펀드에도 연락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채권을 이런 BW를 이런저런 어떤 CB를 뭐 등등 이런 것도 이제 한 1,000억 원어치를 매각 그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어느 정도 인수를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뭐 한 개 기관에서 다 해주면 좋고 아니면 이제 뭐 두세 개 기관 또 많아야 한 너댓 개 기관이 인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3호고요. 자, 이 3호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 3호로 발행할 때는 함부로 개인들한테다가 발행을 하면 안 돼요. 주로 그 이 개인 또는 개인 중에서도 주로 그 적격 투자자여야 되고요. 이 적격 투자자는 주로 이제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뭐 대학 재단이라든가 일반 어떤 재단 또는 뭐 기타 이제 법인 개인 중에서는 아무나 다가 아니라 개인 중에서 그래도 적격 투자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주로 이제 부자거나 소득이 많거나 기타 이제 여러 이제 공공금융기관 우리나라 치면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뭐 이런 데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이 3호로 발행할 때는 주로 이 적격 투자자에게만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개인 중에서 적격 투자자의 이제 요건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적격 투자자가 아닌 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모펀드가 많이 팔리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용어상으로는 sophisticated investor, accredited investor, 이 qualified investor 또는 eligible purchaser 등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그런 가진 이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 또는 이제 개인 중에서 이제 부자들이 되겠고요. 그 이 3호로 발행을 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렇게 그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모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규제가 덜하다. 이 사모 방식으로 뭔가 증권을 발행을 할 때 뭐 그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기관들 또 개인 중에서는 주로 물론 이제 개인 소액이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 적격 투자자 또는 이제 우리나라 전문 투자자라고도 하는데 그 요건이 그 법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 사모에 참여할 수는 없고 이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뭐 소액의 증권을 그때그때 좀 발행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그 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채권이나 이제 그 매자안인 아까 얘기했던 BWCB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3호로 발행을 하고 그래서 이 3호로 발행을 할 때 흔히 이제 이 사적으로 어떤 그 이 어떤 뭐 발행을 한다라서 프라이빗 에쿼티인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3호로 발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인수하는 또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이 3호 발행에 또 많이 참여를 그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그 사실 그 공모는 물론이고 3호도 발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게 3호 발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3호로 발행이 되던 뭐 보통 이제
그 프라이빗 에쿼티이기 때문에 이제 사적인 증권이거든요. 사적인 자기자본 증권. 그래서 이거는 그 이 사모라기보다는 이제 비상장 증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증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모 방식으로 그 이 발행이 되겠죠. 이 그 상장 증권이나 공모 방식으로 발행이 되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를 자꾸 이제 사모라고 우리나라 자꾸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프라이빗 에쿼티 자체는 비상장 증권이라는 얘기고 하여튼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비상장 증권을 많이 인수를 하는 그런 주체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PEF고 PEF가 종종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제 사모 발행에 많이 참여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 발행은 이 기업이 직접 발행하기도 하고 좀 여력이 안 되면 IB가 또 중간에 그 이 중개 역할을 그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 발행은 이제 많은 경우에 보통 이제 소수 인수자가 다시 시장에다 갖다 팔지 않고 대부분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이제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스 같은 데가 큰 이슈가 되는 데가 바로 IPO가 되겠죠. 그래서 그 카카오 게임스도 이미 벌써 그 기업과 함께 그 주관사가 저는 이제 IB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고요. 일종의 뭐 그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일단은 그 주로 이제 그 소규모 투자자보다 이제 대형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예약을 받아서 어 그 어느 정도 물량을 어느 가격에 사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 타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북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수요를 예측을 한 다음에 적정 공모가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모가가 2만 1,000원 정도인가 뭐 그 정도로 산정이 됐는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막 순식간에 막 그 한 그 5만 원대까지 5만 원대까지 거의 막 올라갔죠. 이게 순식간에 뭐 2배 이상 뛰었고 또 순식간에 지금 떨어져 가지고 뭐 대략 한 지금 다시 한 한 2만 원 2만 원 선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공모가가 되겠고 이제 최초 발행할 때 그 이 일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상장 상태에서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그 하는 거라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은 이제 어떤 가격으로 발행하는 게 좋은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물론 이제 액면가 자체는 보통 5천 원이죠. 근데 5천 원 액면가라고 해서 시가 자체가 5천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시가하고 액면가는 얼마든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었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그 기업들은 물량도 많이 몰리기도 하고 공모가도 비교적 이제 높게 그렇게 그 이 설정 산정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에 따라서 이 가격 자체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 게임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언더프라이싱 저가 발행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가 발행이 뭐냐면은 싸게 발행했다는 얘기가 상장시키자마자 급등하더라 이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은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 왜 우리가 2만 1,000원에 발행했을까? 5만 원에 발행해도 되었을 것을 저 IB한테 우리가 속았나 보다. 뭐 이런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시장이 굉장히 이피션트 하면은 이런 거를 항상 감안하면은 기업들이 2만 1,000원에 발행하자 IB가 제안을 해도 아니다. 이 첫날 뜰 거다. 그래서 대략 이제 뭐 한 4만 5천 원, 한 4만 원 정도에 발행을 하자. 뭐 이런 협상을 해가지고 그 전반적 평균적으로 공모가보다 뜨는 게 반, 떨어지는 게 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피션트 마켓이죠. 효율적인 시장인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 이 카카오 게임즈 사례와 같이 이 공모가보다 이 상장하자마자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흔히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 삼성 SDS가 상장을 할 때 아마 한 35만 원대 정도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무슨 40만 원, 40만 원 올라가서 이게 순식간에 삼성 SDS가 상장하자마자 그게 한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시총 한 4, 5위 내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주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한 17만 원, 한 16만 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경우에 그 신규로 발행되는 그 주식은 첫날 공모가가 하여튼 첫 거래일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고 이게 발행 주체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그 이피션트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모가가 적절히 산정이 돼서 50%는 한 반은 뜨고 반은 가라앉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주식은 공모가로 이게 상장하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항상 많이 보여온다. 그게 바로 이 중요한 학술적인 주제이기도 한 이 언더프라이싱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은 이제 저가 발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IPO를 할 때 그 최초로 이제 주식을 그 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그 공모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공모가가 공모가로 이제 시장에 첫날 쏟아져 나오면서 소위 이제 시작되는 시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공모가랑 시가랑 이제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이것도 크게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가보다 이제 종가에 가서 크게 올라서 이제 공모가보다 크게 올라서 끝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 IPO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은 전략이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요 타이밍을 이제 잘 잡아서 빨리 이제 빠지고 나오는 게 관건인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그 IB가 보통 이제 총액 인수라면은 공모가로 전액 다 인수를 한다는 얘긴데 자, 공모가는 인수를 해서 이제 시장에 첫날 이제 풀리게 되면 이제 시가가 형성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여튼 자기네가 이 타이밍은 잘못 잡으면은 자기가 인수한 공모가 이제 공모가보다도 보통 한 2%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총액 인수 해주는 대신에 산정된 공모가보다 보통 한 2%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제 IB가 인수를 하고요. 요 이제 시장에 적절히 갖다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팔면 주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적절히 마켓 타이밍을 하면서 잘 팔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럴 때 잘 팔면은 큰 이익이 나는 거고 엄청나게 이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IB는요 일단 그 공모 전체 금액의 3% 정도를 수수료를 받고요. 거기다가 공모가의 한 2%를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또 이 할인해서 주식을 인수를 하고 그렇게 인수된 그 주식에다가 또 역시 얼마를 또 뭐 예를 들어서 운 좋으면 하루에 10% 이렇게까지 이 버는 경우도 있어요. 운 좋으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 대략 5%에다가 5%가 10%에 이제 복리로 합해 주면은 대략 이제 한 16%, 17%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B가 하여튼 대량 인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운만 좋으면은 상당히 이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큰 얻을 수 있는 대신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자기가 마켓 타이밍 조절을 못 해가지고 못 팔면 뭐 이런 가격에 막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공모가보다 더 떨어지는 가격에 만약에 팔게 된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IPO된 주식을 최초 인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마다 보다시피 첫날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를 이제 어떤 연구 논문에서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 국가별로 상장 첫날 몇 프로 이 공모가 대비해서 몇 프로 상장했느냐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인데 보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막 평균 125%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이상으로 엄청나게 뜬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상황을 발행 기업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자기네가 공모가를 그 다음 발행하는 기업들 공모가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공모가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90% 이상의 그 주식들이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짧은 기간에 주로 여기서 이제 상장 첫날 이 퍼스트 데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IPO 주식이 다른 일반 주식 들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또 지금까지의 또 학계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하겠는데 뭐 시장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뭐 어떤 절대적인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서 기본적인 트레이드 이제 거래 또는 이제 엑스체인지 교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전자적인 공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뭐 최근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다 전자적인 네트워크 P2P 블록체인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P2P 블록체인 아니어도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적금 하는 것 전부 다 전자적인 네트워크로 거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를 가서 특정인을 만나서 우리가 트레이드를 하고 익스체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이 무형의 공간, 이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적인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달된 게 최근에 와서 P2P,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겠고요. 일단 뭐 상품이든지 증권, 금융 상품이든지 간에 어떤 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자. 여전히 이제 우리가 물품 거래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중간을 또 연결해준 배송 업체들이 있기도 하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다이렉트하게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거래 자체가 상당한 그런 비용을 그 유발을 그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양 당사자 간에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하는 게 그좀 그 후생을 깎아 먹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 교환을 위한 그 프라이스 보통 이제 교환에서 물물 교환이 아니라 금융 상품도 주식과 채권이 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물품 거래든 뭐 증권 거래, 금융 상품 거래든지 간에 항상 현금이 오가기 마련이고 자, 현금으로 얼마짜리냐? 요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신호가 발생한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사실 그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조건 또는 어떤 그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시장을 통해서 또 수요가 있고 또 거래가 있어야 또 생산이 활발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의 제대로 된 작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것인데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거래가 상당히 차단될 수밖에 또는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그 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때로는 이 거래자들이 직접 만난다. 그래서 어떤 이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있기도 했었었는데 도대체 그걸 어디서 만나냐 하는 것인데 왜 거기가 시장이 됐느냐, 왜 화개장터가 시장이 됐느냐, 이건 그냥 우연하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교통 문제나 어떤 산지 문제나 이런 어떤 보통 이제 지리학에서 다루는 어떤 소위 말하는 지리적 입지의 문제 때문에 우연하게 해서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지리적 입지로 많이 설명을 하죠. 어, 그리고 또 이제 금융거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이제 영국 시티, 미국 월가 뭐 이런 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의도나 광화문 이런 데가 되겠는데 이게 뭐 사실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영국 시티, 무슨 미국 월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는 이제 광화문 이런 데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 이제 또 강남 이런 등지에 그래서 이런 데서 왜 또 시장이 형성됐느냐 하는 것도 입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연하게 형성이 됐을 수도 있고 자 초기의 시장 형태는 어떤 그 체계화되고 장래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이 아니라 이제 장외에서 어떤 특정 장소가 시장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주로 이제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로 이제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분산되고 덜 조직화된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물품 시장을 치자면 이제 농축산물 시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곳에서 장내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뭐 완전히 분산돼서 거래되는 건 아니고 지역 각지에 주로 이제 그 농축산물 중요한 시장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저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뭐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량진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물품 시장 다 또 장외 시장인 경우가 많고 최근에 와서 이제 물품 시장도 온라인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상당히 또 전자 거래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의 이런 어떤 전자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전자 거래 이런 것들은 금융 분야가 훨씬 더 빠르다. 왜냐하면 뭐 물건 들고 만나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장외 시장 하면 주로 이 시장에서의 전문가들이 그 주도를 하는 그런 좀 도매 거래 또는 이제 폐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조금 조직화됐다, 뭐 이렇게 그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농축산물 시장 같은데 개인들이 그 농축산물 시장 가서 뭐 고기 사고 이런 거는 아니죠. 개인들이 이제 마트나 동네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소매로 거래를 하는 거고, 이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주로 농축산 업자 그 전문가, 주로 이제 선수들이죠. 그래서 도매 거래를 하고, 거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유통망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은 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그 물품 시장도 그렇고 보다 이제 완전히 분산돼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뭐 시장 아닌 시장 뭐 이런 게 있다가 조금 더 이제 집중되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장외 시장이긴 한데 역시 또 완전 한 군데로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그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같은 데에 그 NYSE가 최초 설립됐던 이유는 그 이전에 NIS라고 하는 장내 주식거래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뉴욕에 그 주식 딜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주식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뉴욕으로 와서 뭔가 주식을 사고자 했던 거고, 그 와중에 딜러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 장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가, 요게 이제 그 우리 딜러들 말고 딜러가 아닌 그 비전문가 또는 그 개인들까지도 이 한 곳에 다 모아서 거래를 시키고, 여기서 우리 딜러들은 어떤 그 수수료 같은 거를 받아 먹으면 그것도 뭐 나쁘지가 않겠다.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면 장내 거래소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장내 거래소 시장이 되려면은 일단 개인들의 관심이 많아야 되고, 개인들을 끌어들였을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을 때 장외 시장이 장내 시장화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렇고, 여전히 그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까지 끌어들여서 어떤 장내 거래소 시장으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기에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및 그런 그 선진 국가도 채권 시장, 통화 시장, 외환 시장 이런 데는 다 여전히 장외 시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자, 장내 거래소 시장이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전자거래 방식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기존의 그 시장을 주도했던 그 도매 또는 이제 그 어떤 전문가 또는 딜러들 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보다 이제 그 이 개인들까지 들어와서 평등한 그 지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거래소 시장 또는 장내 거래소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내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매의 개인 거래자도 비교적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거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내 거래소 시장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채권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하기가 또 쉽지는 않고요. 주로 어느 나라는 주식 시장은 장내 거래소 시장이 있고, 미국의 NYSE나 나스닥, 한국의 KRX, 일본의 그 도쿄 증권거래소 등의 이제 대표적인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주식 거래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미국의 그 NISE 같은 경우에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설립한 그런 장외 거래소가 아니고요. 요건 이제 주식 딜러들끼리 장외 시장으로, 장외 딜러 시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거래소를 설립을 하자라고 해서 등장을 한 그런 그래서 서로 공동 출자를 해서 등장한 그런 그 증권 거래소 또는 장내 거래소라고 할 수가 있고, 자, 한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민간 자발적으로 어떤 증권 거래소 또는 주식 거래소가 생겨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주도로 증권 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국가기관 같은 어떤 공공기관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KRX라고 하는 한국 거래소도 여기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파생상품 시장,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일반 상품 시장 등등등 여러 가지가를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일종의 회사인데, 여기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공공기관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뭐 실상은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KNX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도 겉모습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 주도로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은 이제 그 뭐 절대적인 구분 기준은 아니고 뭐 굳이 이제 몇 가지 구분을 해보자면은 서로 이제 매수자 매도자가 이제 다이렉트하게 만나서 직거래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뭐 아주 원시적인 물물 교환하는 시장도 뭐 직접 이런 다이렉트한 그런 시장이 되겠고, 뭐 물물 교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물 교환이 아니라면 현금이 있다는 거, 통화가 있다는 얘기고, 통화로 사고 파는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과거에 어떤 교통과 어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또 최근에 와서도 여전히 아주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그 시장들은 직접 그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조직화되지 못하고 이제 집중화되지 못한 그런 시장이고요. 보통 이제 브로커 또는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브로커하고 딜러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제 브로커는 매매 체결만 해주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 수수료를 받는 거, 이게 이제 브로커고, 딜러는 보통 이제 중고차 딜러처럼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서 팔고 물론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자 노력을 하게 됐죠, 이런 딜러들이. 그래서 딜러 브로커는 이제 그런 차이가 그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장외시장, 그 보통 우리가 그 이 뭐 중개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단순한 중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외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는 딜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또 장외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중고차 딜러, 거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죠. 뭐 그 시장도 보통 우리가 장외 딜러 시장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겠고요. 하여튼 딜러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의 가격과 파는 사람의 팔고자 하는 가격이 이제 벌어져서 소위 말하는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요 사이를 이제 그 딜러가 그 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차이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딜러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저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에 자기가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예를 들어 사고자 하는 사람은 10,000원에 사겠다고 하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1,5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런 이제 그 차이가 바로 BDX 스프레드 500원 차이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유동성이 좋으면 BDX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좁혀지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항상 그 BDX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딜러 마켓에서는, 인터 딜러 마켓에서는 딜러가 그 BDX 스프레드를 메워주면서 그 차이를 이제 먹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 또는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고차 시장에서의 그 딜러, 또 LP 또는 MM이고요.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다 딜러들이 그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시장이고, 또 우리나라 KRX는 안 그런데 미국의 NIS라고 하는 주식 시장은 여전히 그 장내 거래소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는 그 딜러들이 그런 어떤 그 아주 딜러로서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농축산물 시장에서도 결국은 그 농축산 업자들이 이제 도매 거래를 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딜러 시장, 이 중개인 시장, 그러니까 브로커 시장 따로 있고 딜러 시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짬뽕이 돼서 이제 복합적인 그 이 브로커도 있고 딜러도 있고 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이제 발달된 게 한 곳에 모여서 다 경매하는 건데, 이 경매를 이제 장외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업자들도 농축산물 시장에서 경매를 장외에서 하는 거고, 여기 거래소,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경매를 한다는 건 주로 이제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전자 옥션, 전자 경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소가 가장 이렇게 발달된 형태의 전자 경매 시스템을 갖춘 그런 거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경매를 하고 파는 사람도 경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여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브로커 딜러가 앞서 얘기했던 LP나 MM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시장에 개방적이어서 아무나 개인도 다 접근 가능하고, 도매 거래뿐만 아니라 소매 거래도 가능하고, 또 이 폐쇄적으로 딜러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우리 문 열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샀다 팔았다 하고 가격이 얼마고 얼마 물량이 어느 정도고 지금 사고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고 팔고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 투명하게 그 개방이 되는 이 투명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거래소 시장에 결국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모든 주식이 여기 들어와서 거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증권거래소 시장에 들어오면은 일단 그 비전문가인 그 투자자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많고 실제 또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 엄청나게 많아지고 최근에 또 20대 30대 굉장히 많아졌다고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이 개인들이 또 정보에 대한 또 취약성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 주식이나 여기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주식만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거래소가 어떤 특정한 상장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식 발행 주식 수도 많아야 되고 또 소유 구조도 상당히 또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상장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하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이 이제 좀 다른데 보통 이제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을 맞춰서 상장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의 상장 요건을 맞춰서 상장을 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KRX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보통 이제 수익도 좀 나와야 되고 규모도 좀 돼야 되고 기업 나이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요건을 제시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뭐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와도 어떤 매출이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 상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또 코스닥 시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소 벤처 신생 기업들이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를 조금 더 이 타겟팅을 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코스닥 시장보다도 조금 더 상장 요건을 확 낮춘 코넥스 시장에다가 여기 이제 상장이 아니라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주식을 등록을 해서 일종의 유통시장으로서의 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또 이 코넥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특별히 어떤 딜러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건 개인이건 연기금이건 뭐건 간에 또는 국가기관이든지 간에 국가도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데 다 동등하게 거래를 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다 동등하고 어떤 기본적인 다 동등한 관계로 거래를 하는데 증권거래소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장외시장적인 요소가 남아서 일종의 그 딜러들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NYSE가 그렇고 미국의 나스닥이 그렇고요. 여전히 이제 전자거래 기반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딜러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딜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자 또는 시장 조성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장외에 또 전자 경매 시장이 있는데 요건 이제 거래소가 아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일렉트로닉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ECN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아닌데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이어서 일반 개인에게도 이 네트워크가 접근 가능하고 그래서 개인들은 이 증권거래소로 접속해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ECN 통해서 거래를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수수료도 더 싸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게 이제 그 ECN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런 많은 ECN들이 나와서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ECN이 등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KRX가 사실상 독점적인 그런 증권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 2장에서 이걸 잠깐 보여줬다가 아마 넘어갔었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방향 경매를 하면은 일단 매수자들은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매수 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그렇죠? 자, 매도자들은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9,150원에 사겠소라고 나온 주가 2,210주가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또 9,130원에 사겠다라고 그 주문을 내놓은 게 2,110주가 있다는 거고, 9,120원에 사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아래쪽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내림차순 내려가고요. 이쪽은 이제 그 가격에 매칭되는 그 물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직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나는 사겠다라고 하는 의향들이 이렇게 보인 거고, 위쪽은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 의향들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름차순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 매도 호가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요 9,180원, 요걸 우리가 최우선 매도 호가라고 하고, 매수 호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가장 빨리 체결될 가격이죠. 매수 쪽에서, 매도 쪽에서 가장 빨리 체결될 가능성 있는 가격이겠고, 그래서 최우선 매도 호가, 최우선 매수 호가가 되겠습니다. 자, 요 둘 간에 얼마 30원 차이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앞서 얘기했죠.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다. 스프레드다. 비드는 이게 매수를 의미하고 에스크는 이제 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드는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최우선 매도 호가와 최우선 매수 호가의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고, 자, 유동성이 좋을수록 여기 물량들이 많아요. 물량들이 많고 사겠다는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간격들이 촘촘해요. 촘촘해. 요 간격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자, 매도가 유동성이 좋으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아야 돼. 물량들이 꽤 많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떤 대울건설이라고 하는 그 주식인데, 이거 꽤 한 10년 전에 어떤 특정 거래일 날에 이 상황인데, 자, 뭐 비교적 그렇게 유동성이 나쁜 주식은 아니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뭐 1,000주 이상 또는 그 2,000주 이상 사겠다 팔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은 자, 매도로 어떤 가격에 나왔는지를 쭉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가장 관심이 가겠지. 요게.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요게 가장 그 관심이 가게 될 것이고요. 자, 다시 사는 사람 입장이 돼 봅시다. 만약에 사는 사람이 100주를 시장가로 주문하면 지금 매도 호가 중에서 뭐부터 체결이 되느냐? 가장 낮은 가격 이거부터 체결이 됩니다. 시장가 매수자가 100주를 시장가로 주문을 내버리면 곧바로 9,180원에 체결이 돼버려요. 지금 매도하겠다고 나와 있는 물량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겠죠. 곧바로 이걸로 그 체결이 되면서 1250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100주가 체결되면서 요 주익수가 얼마로? 그 1150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시장가 매수 주문입니다. 자, 그럼 시장가 매도 주문은 만약에 1000주를 시장가로 팔겠다. 매도인데 시장가로 팔겠다 하면은 어떤 가격으로? 9,150원에, 매수 중에서 가장 위에 와 있는 9,150원에 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2,210주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중에 1000주가 소화가 되는 거고, 남는 게 1,210주가 여기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9,150원이 다 소화가 안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매수자를 생각해 봅시다. 매수자가 자, 시장가로 2,000주 주문을 내버리면은 일단 1250주는 어떤 가격으로? 9,180원으로. 자, 그 다음 가격이 뭐예요? 9,190원이죠. 나머지 750주 더 체결돼야 되잖아. 750주는 여기서 소화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9,190원의 가격이 체결되면서 여기 현재가가 9,19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가로 주문을 할 때. 자, 그게 바로 이제 시장가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매수자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매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매수부터 또 이 물량부터 소화가 돼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한 10,000주쯤 팔겠다. 시장가로 내놓으면은 2,000주 소화되고 2,110주 소화되고 3,400 이것도 소화되고, 이것까지 소화되면서 가격이 여기까지 끌어져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가가 9,110원, 10,000주를 파는 바람에, 많은 물량이 팔리는 바람에 가격이 파니까 떨어지게 되는 원리는 맞죠.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정가 주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 자, 시장가로 내버리면 9,180원에 지금 매수가 되기 때문에, 매수 체결되기 때문에 나는 9,180원에 사기는 싫어. 근데
좀 그래도 9,150원보다는 내가 10원 더 그 비싸게 살 의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9,160원에 100주를 지정가 주문을 내면은 갑자기 여기 주문이 하나가 더 생겨요. 요 사이로. 이 매수 주문이 여기 한 칸씩 다 내려가면서 9,160원이 제일 최우선 매수 호가가 되면서 여기 100주가 대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지정가 주문이고요. 그래서 시장가 주문은 급하게 사거나 팔아야 될 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거고, 지정가 주문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 9,100원 이상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100주를 여기다 걸어 놓습니다. 100주 여기다 걸어 놓으면 4,110주가 있다가 100주가 이제 더 더해지면서 4,210주가 여기 그 물량으로 대기하게 되겠죠. 자, 여기다 걸어 놓으면은 요게 이제 계속 그날에 샀다 팔았다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게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가 여기 와서 걸려서 거래가 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날 내내 체결이 안 되고 종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사고 싶은 대신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좀 늦게 사도 되거나 좀 안 사도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지정가로 내놓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9,180원까지 내려서 나는 팔아야 될 의향이 없어. 나는 적어도 9,200원은 받아야 돼. 라고 여기다 걸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정가 주문을 내고 자기가 낸 주문 그 물량 많고 여기 더 더해진 물량이 더 대기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가격은 자기가 낸 지정가는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계속 이제 그 샀다 팔았다 하는 그 공방 속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여기다 시장가도 내고 여기다 뭐도 내고 지정가도 내고 실시간을 내면서 그때 그 이 가격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가격 현재가가 계속 왔다 갔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자, 내가 그 지정가로 낸다는 거는 지금 적어도 이 최우선 매수가보다는 같거나 낮은 가격에 지정가 매수가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향인데, 왜냐하면 나 9,150원보다도 더 높게 살 의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정가로 매수 주문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것 또는 그 아래로 그 가격으로 뭐 자기가 원하는 물량으로 내는 게 그 지정가 주문인데, 자기가 만약에 실수로 9,200원에 만약에 9,200원에 실수로, 그러니까 9,150원 이하로 지정가 매수 주문을 내야 되는데 실수로 지정가 9,200원에 만약에 2,000주를 주문을 했다. 2,000주. 자, 그러면은 지금 9,180원도 있고 9,190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9,200원에 그냥 턱 2,000주가 체결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들이 있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소화하고 올라갑니다. 먼저 소화하고. 자, 그래서 2,000주 주문을 내면은 9,200원의 지정가 주문을 냈다 하더라도 매수 주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최우선 매수 호가보다도 더 높게 실수로 낸 주문이죠. 자, 그런 경우에 더 낮은 매도 호가부터 체결이 돼요. 9,180원 1,250주가 체결이 되고 9,190원 얼마? 나머지 750주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9,200원까지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1,500주는 9,180원에 750주는 9,190원에 거래 매수 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로 지정가 매도 주문을 내려면 이 위쪽에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반 잘라 가지고 위에는 매수 호가고 밑에는 매도 호가니까 적어도 매도 호가 쪽에다 내야 되는데 실수로 9,10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3,000주 냈다. 그러면은 요 가격부터 거래가 되는 거죠. 3,000주 중에서 2,210주가 먼저 거래가 되고 나머지 3,000주가 아직 안 됐잖아요. 3,000주는 또 나머지 9,130원에 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가판을 보고 지금 이와 같이 그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아주 이피션트하게 양방향의 거래가 잘 이루어질 때 이런 모습을 띠게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호가 간의 간격도 짧고, 이쪽에서 호가 간의 간격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BDX 스프레드도 굉장히 짧고, 유동성이 좋을 때 또 여기 대기 물량들이 또 어떻고 상당히 또 비교적 많고,
이게 이제 유동성이 좋은 거고,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매수 호가도 10개씩이나 나오고 매도 호가도 10개씩이나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9,200원에 뭐 한 주, 그 다음이 9,800원에 뭐 두 주, 뭐 1,200원에 세 주, 뭐 이런 게 유동성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여기 9,200원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또 벌어져가지고 8,900원에 한 주, 또 뭐 예를 8,700원에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가가 위로 10개 아래로 10개도 안 나오고 뭐 위에 3개 아래로 3개 이 정도밖에 대기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사고 파는 거래가 잘 체결이 안 되는, 굉장히 유동성이 안 좋은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KRX 유가증권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전형적인 그 호가판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양방향 매수도 경매고 매도도 경매입니다. 양방향 경매에서의 그 경매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기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시장이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매수 호가고, 요건 이제 매도 호가고, 그래서 그 요건 이제 또 좀 그 보기 불편하게 좀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여기도 좀 요거를 이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차례를 이거 놓고 그 다음을 요거를 그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앞에 그림처럼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저 비드 에스크 양방향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쪽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이그젬플로 지금 어디에요? 페이스북이네요. 그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통 이제 스탑 오더라고 해서 그 이 스탑 로스가 있는데 스탑 바이가 있고, 보통 이제 우리는 공매도는 개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스탑 바이는 안 하고, 이제 자기가 그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9,900원에 샀다. 9,900원에 샀다. 자, 근데 내가 9,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는 맞이하고 싶지 않다. 자, 그래서 자기가 스탑 로스 오더로 그 이 9,500원에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면은 자기가 그냥 시스템 끄고 나가도 시장이 계속 작동을 이 시장이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가격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9,500원을 현재가 치는 순간 바로 시장가로 주문을 내버려. 9,500 치는 순간 그렇게 자동으로 어떤 특정 가격이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뭐 전액일 수도 있고, 일부 10주 중에 뭐 4주일 수도 있고, 뭐 100주 중에 50주일 수도 있고, 일부 주식을 전액을 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일부를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걸어놓으면은 어쨌든 9,500원이 되면 무조건 팔린다. 무조건. 자, 그게 바로 스탑 오더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사고 있다가 어떤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팔아라를 자동으로 걸어놓는 거고, 스탑 바이는 팔아놓고 있다가, 이건 이제 공매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00원에 공매도를 하고 있다가, 자, 공매도는 문제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9,5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스탑 바이 무조건 사라. 이때는 사서 공매도 포지션을 다 상쇄시켜라. 자,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걸어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관이 없겠는데, 9,500원을 치는 순간 무조건 사게 되는, 그 시장가를 사게 되는 그런 주문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탑 바이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인데, 문제 점차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그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제 OTC에서 딜러들끼리 하는 뭐 OTC, BB, 핑크빛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치면은 글쎄요, 뭐 코넥스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이제 KOTC라고 하는 게 있어요. KOTC. 거기 그래서 미국의 OTC, BB 요거 이제 이름을 따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 OTC가 이제 장외 시장이다. 그걸 오버 더 카운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이제 OTC, BB, 핑크빛 또 우리나라 KOTC 다 주로 기관들이나 이제 어떤 굉장히 그 기업의 어떤 특수관계인들이 기업 경영진 또는 창업주,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물량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OTC 이런 OTC에서 이제 그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 들어간다 이게 쉽지가 않아. 이거 OTC BB 핑크빛. 그래서 주로 이제 특수한 그 이런 데서 OTC BB나 핑크빛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하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들이 있고, 자 그런 데가 여기서 이제 주식 거래들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노차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거래소고, 거래소, 증권거래, 장내 증권거래 시스템으로 돼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여기다 상장.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한 700개, 코스닥 시장에 한 1200개,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한 100개 정도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 NYSE나 나스닥 시장에 몇 개 종목이 거래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여기서도 뭐 사실 전자거래 시스템 쓰고 있고, 이 ECN 기본적인 전자거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뭐 누차 얘기했듯이 이거 뭐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뭐 이 트레이딩 메커니즘 자체를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장외에서 이제 직접 거래를 하다가 장외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다가 또 장외 전자 네트워크를 기존에 이제 영세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뭐 전화 네트워크나 무슨 예전에 뭐 그 전신 또는 뭐 텔렉스 이런 것까지 다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는 전자 네트워크화 시스템이 됐다가 이제 거래소화 된다는 건 장내 거래소화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OTC, 기본적으로 이제 OTC는 장외 시장의 의미를 그 갖고 있고요. 뭐 최근에 와서 점차적으로 이제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서는 이 미국의 증권사 브로커 딜러는 이제 그 미국 법제에서 이제 브로커 딜러, 증권사 브로커 딜러라고 하는데, 또는 일반적인 용어 시큐리티 펌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거래 중개하는 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IB 이런 데는 증권사 이제 훨씬 더 대형화돼서 이제 증권의 발행 인수 업무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는 그런 데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브로커 딜러의 자격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미국서의 그 OTC 시장에서 여기 이제 조금 그 우리나라의 KOTC, 그러니까 KOTC에도 거래에서도 KOTC에서조차도 거래가 안 되는 또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주식회사 한 뭐 적어도 50만 개 있습니다. 50만 개. 뭐 자잘한 것까지 하면 뭐 100만 개도 넘는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기업의 형태를 좀 갖춘 거 주식해서 50만 개라고 하는데, 50만 개 주식이 다 거래가 될 리는 없죠. 굉장히 극히 일부만 거래소 시장에 상장 요건을 맞춰서 상장이 된 거. 상장 요건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조그만 기업들이.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기업들은 이제 코넥스나 뭐 우리나라 KOTC나 미국에서는 이런 OTC BB 또는 핑크빛 뭐 이런 데서 거래가 되고요. 과거에는 나스닥이 사실 이제 그런 걸로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NISE를 능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능가하고 있다는 게, 그 NISE의 시가총액하고 나스닥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크긴 한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하고 그 NIS에 상장된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최근 잘 나가는 애플, 뭐 보통 뭐 빵, 요즘 뭐 마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죠. 빵,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뭐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어, 뭐 등등 이런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주로 다 어디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에도 뭐 IBM, 또는 뭐 그 스타벅스, 하여튼 이런 그 뭐 지금 잘 나가는 그 미국 기업들 NISE가 아니라 대부분 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스닥이라고 하는 최초 출발은 일종의 약간 OTC BB 이런 거 비슷하게 OTC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딜러들 간에 뭔가 거래를 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NISE하고 이 위상 자체가 그 버금가는 그 거래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NIS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딜러의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지만, 점차 그 전자 거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거래소가 아닌데 일종의 온라인 어떤 사이트 같은 거 하나 개설해 가지고, 또는 요즘 그 미국의 이 로빈훗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동학개미라고 하듯이 미국에서 또 로빈훗 트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막 나오고 있는데,
요게 소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통해서 개인들이 거래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싸게 거래를 해주겠다. 거래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전자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 지금 현대의 특히 이제 우리나라 KRX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ECN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NISE, 나스닥 이런 데가 여전히 전자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딜러들의 어떤 수화 또는 어떤 손으로의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게 이제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P2P도 나오고 뭐 블록체인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NISE,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ECN들이 나와가지고 일종의 거래소 비슷하게 그렇게 거래 체계를 시키는 그런 뭐 주로 이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이제 모바일 앱이죠.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KRX가 증권거래소로서 어떤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여전히 행하고 있고요. 기타 이런 ECN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채권시장 또는 이제 외환시장 뭐 이런 쪽으로는 다 가능하겠고, 또 실제로 그런데 ECN들이 많이 또 ECN 또는 이제 ECN과 같은 전자거래 시스템이 많이 또 도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또 부동산 거래조차도 주식 거래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뭐 이런 또 모바일 앱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막 요즘 웬만한 부동산 서울에서 10억도 넘잖아요. 근데 10억짜리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주식처럼 잘게 쪼개 가지고 어떤 지분권 같은 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부동산 플랫폼에서,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대한 지분권, 어떤 상가에 대한 지분권들을 잘게 쪼개서 그런 것들을 뭐 지분당 1지분당 뭐 몇만 원 정도 뭐 또는 몇천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거래를 일반 개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또 이제 최근에 나온 핀테크고 또 금융 혁신의 또 하나이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거의 어떤 발전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페셜리스트는 NISE만의 전 세계에서 사실 이런 주식시장 내에서 여전히 약간 수작업을 하는 그런 딜러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가 물론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전자거래 시스템이 다 이 지배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블록딜, 다시 말해서 대량의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스페셜리스트가 앞서 얘기했던 이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공급자 또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거래가 되게끔 또 거래의 간격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스페셜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딜러, 샀다 팔았다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때에 따라서 또 브로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찌 됐던지 간에 NISE에 상장된 특정 주식에 대해서 특정 스페셜리스트가 책임지고 제대로 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페어 앤 오더리 마켓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무를 부여를 하고, 그런 의무를 자기가 수행하는 데 대해서 어떤 자기가 시장 조성하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딜러나 다른 스페셜리스트는 전혀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또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또 부여를 받고 있고요. 자, 브로커는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연결만 해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NISE하고 KRX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주식시장이지만 여전히 주식 딜러로서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시장이 NISE 또는 미국의 나스닥이 되겠고요. NISE하고 나스닥은 각각의 민간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KRX 일종의 공공기관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죠. 또 독점적으로 다른 증권거래소, 주식거래소가 없습니다. 자, KRX는 주로 전자거래가 100% 지배를 하고, NIS는 스페셜리스트가 여전히 아직도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그래서 KRX는 아까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는데, 모든 사람 똑같이. 근데 자, NISE에서는 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는 정보랑 브로커가 아는 정보랑 또는 일반 개인들이 아는 정보가 다 달라요. 그런 만큼 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다 그런 얘기죠.
자, 나스닥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장외 호가, 장외 네트워크 호가 딜러들끼리 주식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전화로도 하고 또는 뭐 텔렉스로도 하고 뭐 전신으로도 하고 뭐 등등등 또 어떤 메신저 같은 걸로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전자 네트워크화 시스템 됐고 지금에 와서 이제 NISE하고 그 거의 뭐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도 NIS 스페셜리스트 비슷한 그런 딜러가 주도를 어느 정도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상장 요건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 뭐 등등 이런 상장 요건이 다른 그런 주식들이 있고요. 자, 기타 앞서 얘기했던 장외 주식시장, OTCBB 또 핑크슈 이것도 전부 다 누가 나스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에서 그 딜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브로커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일반 개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고 요건 이제 딜러 시장의 기본적인 특색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정보가 공평하게 그 투명하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딜러냐 브로커냐 또는 이제 그 일반 개인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 이 정보에 접근하는 정보의 양 자체가 레벨 1, 2, 3가 다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전자 거래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딜러들이 주도하는 약간 장외 인터 딜러 마켓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인 나스닥, NYSE. 미국만의 굉장히 특이한 특색이고요. 다른 유럽 국가나 일본, 우리나라 다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전부 다 최근에 와서는 전부 다 전자 거래화 됐습니다. 그래서 100% 전자 거래화 돼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 누구든 증권사든 은행이든 보험사든지 간에 동등하게 들어와서 이 호가판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봤던 이 호가판. 자, 그래서 나스닥 하여튼 그 이 거래소로 지위 상승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여기가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이 NISE가 그 저 NIS 유로넥스트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증권거래소까지 인수합병을 합니다. 여기가 유로넥스트 유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NIS 유로넥스트 그룹이고요. 그룹이고 그래서 또 나스닥도 거기에 뒤질세라 우리도 뭔가 인수합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나스닥 OMX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기 그 북구에 있었던 그 이 거래소를 또 합병을 해서 지금 나스닥 OMX 그룹이고 한때는 런던 거래소를 또 인수를 좀 하려고 했었고 기타 이제 좀 잘 나가는 여러 가지 ATN ECN 그 ATS 또는 같은 말인데요. Alternative Trading System 또는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MTF라고 해가지고 MTF MTF라고 멀티레터럴 트레이딩 퍼실리티가 되게 MTF 이거 뭐 다 같은 말들이 되겠는데 자 하여튼 나스닥이 이런 뭐 그 최근에 또 이런 ECN들 그 인수하려고 또 애를 그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치열한 그 미국과 유럽들 그 증권거래소들 간의 금융시장들 간의 금융시장 일종의 그 중개 플랫폼들이죠.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선물 거래소가 굉장히 또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선물 거래가 역시 또 KRX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 파생상품 시장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인데 그러니까 선물 옵션 다 합쳐서 그냥 대충 우리가 선물 이렇게 통치는 건데 그래서 선물 시장은 이제 파생상품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선물 거래를 하는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들이었었는데 최근에 이게 CME로 다 그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거래 시장도 그러니까 미국서는 주로 이제 시카고에는 주로 이제 선물 거래 시장이 있고요. 뉴욕에는 그 주식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 NYSE나 나스닥 이런 데도 막 유럽이랑 막 합병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 선물 시장들도 최근에 그 CME가 이런 다른 선물 시장들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 그 소위 이제 CME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그 이 금융 그러니까 선물 거래소 그 기업으로 또 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뭐 그 시카고 대표적인 거래소 하면 CME, CBOT, CBOE 뭐 등등 이런 거 얘기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랬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CME가 뭐 이런 데를 다 인수를 했고, CBOE는 아직도 남아 있고, 뭐 누차 얘기했지만 KRX는 아직도 뭐 상당히 그 독점적인 그 사업권을 사실상 부여받고 있는 뭐 유일한 증권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취업할 때 이런 회사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이 KRX 한국거래소 같은 뭐 물론 최근에는 이런 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뭐 쉽지는 않아졌지만,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예전에 그 이 요게 이제 KRX 얘기하는 건데, KRX 외에 아예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뭐 매매 거래를 한다, 이거 자체가 아예 KRX 말고 다른 저 이 거래소를 아예 절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KRX가 법적으로 어떤 독점적인 이 증권거래에 관한하는 독점 사업권을 유지를 해왔던 것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이런 규제가 풀려서 ECN 같은 거가 이제 도입될 수 있다 뭐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실제로 도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허용을 했으나. 그 NISE는 그 소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페셜리스트가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국 주식시장의 그 뉴스에서 화면을 보면은 어떤 이런 팔각형 보지 않았어요? 팔각형. 그 안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에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스페셜리스트거든, 이 회사가 보통 이제 그 저 뭐 예전에 그 베어스턴스 뭐 이런데 또는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가 이런 또 그 이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은 이 플로우에서 그 씰이 있어야 되고, 씰을 사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스페셜리스트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씰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팔각형 안에 들어가려면은 요 씰을 그 일단 매입을 한 그런 저 금융기관이 들어가서 이런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 외에도 바깥에 브로커, 플로우 브로커, 커미션 브로커, 심지어 또 여기 청소하는 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수신호도 하고, 물론 예전보다는 이게 많이 줄었지만 뭐 전화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수화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그 이루어지는 그런 아마 NYSE 시장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그 시장이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KRX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전광판 같은 게 있고, 아마 KRX 여러분들 혹시 예전엔 경제학과에서 KRX 좀 견학도 가보고 뭐 그랬었었는데, 실제 또 가보면은 KRX 그 건물 내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이 공간에 이 팔각형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텅 빈 마루야 이게. 이게 그냥 이 시설만 있고 아예 안 쓴다는 얘기죠.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전부 다 KNX의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어떤 플로어에서 그 어떤 저 어떤 물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모두가 전자적으로 들어와서 100% 전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KRX 여의도에 가면은 그 플로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플로어의 어떤 그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사실. 그렇죠? 그래서 KNX는 사실 그 여의도에 엄청나게 큰 블럭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주식 거래가 전자 거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무 행정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뭐 그 KNX 보면은 가운데 이 한 5층짜리 큰 건물이 있고 양쪽으로 한 20층짜리 빌딩이 있고 뭐 이런 데가 이제 KRX인데, 사실은 이런 설비 자체가 필요는 없죠. 이게 사실은 이 증권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다 전자적으로 다 거래가 되니까 누가 여기 가서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고요. 그래서 NYSE가 그렇게 그 뉴스에서 보듯이 알록달록한 사람들이 그 나와서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NYSE의 그 한 단면이 되겠고, 거기 사람들끼리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입는 옷 색깔들을 다 구별을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색깔들까지도 다 달리해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런 데가 이제 그 NIS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NIS가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어쩔 수가 없죠.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로 전자거래 시스템을 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HFT, AT, 이건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고,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그래서 1초에 10,000번씩 샀다 팔았다를 막 해. 이건 사람이 못 하잖아. 그쵸?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일본에 10,000번씩만 샀다 팔았다를 하여튼 자기가 기회를 포착해서 그런 게 가능한 게 바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주로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HFT 또는 AT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화된 아주 고도로 프로그램화된 그런 이 거래를 했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AI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학습해가면서 거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지금 흔히 얘기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이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이게 굉장히 분명 크게 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AI가 알아서 샀다 팔았다를 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 이미 벌써 한국에도 나오고 있고, 뭐 외국에도 나오고 있고, 또 AI가 뭐 투자 자문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많이 출시가 상업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뭔가 상업화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결제는요, 제가 체결과 이 결제를 우리가 좀 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금융거래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체결은 내가 매수 체결을 했다. 매수 체결을 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주를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샀다. 5만 원에 샀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뭐 시장가로 사던 지정가로 사던지 간에 일단 거래 체결만 되고, 실제 결제는 T 플러스 우리나라에선 T 플러스 2일, 미국에선 T 플러스 3일에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주식이 내가 삼성전자 산 주식이 체결일 날 내 계좌로 입고되는 게 아니라 T 플러스 2일 날 입고가 돼요. T 플러스 2일 날 입고가 돼.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돈도 사실은 이날 안 내도 돼. 체결되는 날 굳이 안 내도 돼.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미수 거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위험하게 거래는 안 하는데, 한 이틀이니까 그냥 이미 여기다가 돈을 잘 두죠. 원칙적으로는 돈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체결만 시키고 T 플러스 2일까지만 5만 원을 갖다 입고시키면 됩니다. 내 계좌에다가. 그럼 알아서 가져가요. 그래서 결제는 그러니까 체결만 거래 체결만 이루어지고, 매수자 매도자 간에 체결만 이루어지고 주식과 돈이 실제로 오가서 완전히 세틀먼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T 플러스 2일이다. 그때 체결할 때마다 결제를 시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시스템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제일이 조금 다르다. 자, 이런 거는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뭐 장외시장이나 장내시장이나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체결과 결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우리 이제 달러 사타 팔았다 하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체결일로부터 자, 그날 당장 결제가 되는 거래도 있고, 이길 결제, 다음 날 결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길일 그러니까 두 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길일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후로 좀 결제일이 상당히 벌어지는 경우도 있겠는데, 여기까지 정도를 보통 이거를 우리가 외환시장에선 현물환 거래라고 해요. 현물환. 그리고 이 이후로 벌어지는 거래를 우리가 선도환 거래라고 합니다. 선도환. 자, 선도환이란 용어가 맞는데 이상하게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이거를 선도환이라고 하는 건 선물환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물환. 자, 그래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체결일과 이 결제일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은행도 보통 이제 4시에 문 닫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정산하죠. 그쵸? 그날 있었던 거 하루에 그때 거래하면서 다 실시간으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 몰아서 4시 이후에 문 닫고 그 다음에 은행들끼리 정산하는 시간을 몇 시간을 그 갖게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그때그때 체결될 때마다 내 계좌로 주식 들어오고 돈 빠져나가고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들어오고 내 주식 빠져나가고 이게 아니라 체결될 때마다가 실시간이 아니라 T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라면은 자 오늘 내가 그 결제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수요일날 아침에 가서 실제 수요일날 가서 결제가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일 2일이죠. 그렇죠? 수요일 아침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계속 그 EC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ECN ATS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래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거래소를 위협하고 거래소와 ECN 간의 아주 격렬한 그런 증권거래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NISE나 나스닥 같은 데가 잘 나가는 ECN들 또는 그 ATS를 그 인수합병하려고 또 그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NISE가 나스닥 유로넥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나스닥도 나스닥 그 OMX라고 저 스웨덴 쪽에 있는 이 주식시장을 또 인수를 해서 나스닥 OMX 그룹이 또 탄생을 했고요. 유로넥스트가 또 이게 그 유럽에서 파리, 브뤼셀, 리스본, 암스테르담에 있는 증권거래소 한번 다 통합이 돼서 유로넥스트가 됐는데 그러면서 또 그 런던의 상품 선물 거래 리페라고 하는 상품 선물 거래소를 또 인수를 했고 근데 또 2007년도에 NISE가 유로넥스트를 인수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NISE 유로넥스트 그룹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선물 거래소는 CME가 또 CME 그룹으로 또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